배지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뵈니까 좋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좀 나죠?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실 때 어떤 거를 좀 기대하고 오셨어요? 아이들 성장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 우리 아이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왕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키 똑똑한. 펀치 똑똑하게 컸으면 좋겠다. 날씬하게 컸으면 좋겠다. 네, 이것도 있네요. 날씬하게. 또 뭐 있을까요? 유머 있게? 이거는 제가 알려줄 수가 없는데 제가 유머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방법이 있고 한데, 오늘은 약간 주제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면역 쪽의 내용을 좀 더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면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키도 저번에 강의를 했지만 키가 크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면역력이 좋은 아이가 훨씬 커요. 기본적으로 면역이 안 받쳐주고 좀 병을 많이 앓는 아이들이 키가 덜 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면역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면역이 좋다는 얘기는 몸이 건강히, 세포나 장이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세포가 건강하고 장이 건강한 아이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뭘까요? 네.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다 보니까 살이 잘 안 찌고 스마트해져요. 집중력이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왜 뭐 비염이 있다 그러면 집중력이 높을 수 있을까요? 좀 제한을 받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면역력에 의한 뭔가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게 부족하거나 건강에 약간 이상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의 제한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떻게 하면 잘 클 것이냐에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가 이걸 들여다볼 때 면역이나 아니면 또 다른 또 영양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 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키, 그리고 날씬함, 뭐 이런 거는 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 들어보셨나요? 3살 땡땡, 여든까지 간다. 근데 땡땡이 뭘까요? 버릇. 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가 맞는 말인데, 제가 가져온 말은 이겁니다. 면역. 3살 지능, 여든까지 간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나 지금 3살 때 지능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 그래프 때문에요. 이게 연구를 해본 결과 아이들의 뇌 발달 시기가 3살이면 거의 끝나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발달되는 곳은 어딜까요? 아이의 뇌가 가장 많이 발달되는 곳은 뱃속입니다. 뱃속. 네, 태어나기 전에가 제일 많이 발달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살, 2살, 3살 때까지가 아이의 뇌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후에도 당연히 더 발달시킬 수 있지만 뇌 자체의 그런 건강 상태, 이거는 3살 때까지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직 3살이 안 됐다, 아니 손주가 3살이 아직 안 됐다 그러시면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3살 이후다, 그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후에 관련된 뇌 기능이 또 있어요. 그 후에 유지시켜야 되는 뇌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방심하면 뇌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뇌 관련된 인지력이 떨어진다든지, 건망증이 생긴다든지, 이게 강해져서 나중에 뭐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뭐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때만 중요하다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골든타임은 3살 때까지가 정해져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 건강하면 얘기 드리는 게 임신 때부터예요. 임신을 하기 전부터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임신하기 전에, 여러분들 임신이라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난소와 정자가, 난자와 정자가 둘이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돼야 되죠? 그게 아이가 되잖아요. 그게 분열해서 아이가 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난자, 그 세포 하나, 그리고 남성의 정자, 그 세포 하나가 결국에 아이를 처음 만드는 준비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 계획이 있다, 임신할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부터가 아이 건강이에요. 그래서 왜 엽산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엽산 언제 먹으라 그래요? 임신하기 전부터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엽산이라는 성분이 폴레이트 엑시드라는 그 성분은 뭘 해주냐면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많이 쓰이는 성분이에요. 세포가 분열할 때. 그럼 세포가 건강하게 분열하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해서 만들어지려면 엽산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세포가 굉장히 민감한 단계, 세포의 분열에 굉장히 민감한 단계가 언제다? 임신할 때입니다. 임신할 때 자체가 임신하자마자 세포 분열이 막 활발하잖아요. 그때 자체가 엽산이 굉장히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엽산 부족하면 주로 많이 위험군이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런 다 유전적인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엽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엽산을 꼭 임신하기 전에 드세요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엽산만 마셔도 될까요? 사실 세포 분열에 가장 많이 밀접한 게 엽산이지만 다른 영양소도 더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고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뇌, 아까 말씀드렸던 뇌는 되게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참치가 있습니다. 참치가 뇌 성분이다가는 아니고요. 참치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겠죠? 그게 뭘까요? 써있는 DHA라는 성분이에요. DHA라는 성분이 아이 뇌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성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임신했을 때, 임신 전부터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임신했을 때 아이가 발달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드셔야 되는 게 사실 이런 생선류인데 생선류가 이제 한 캔을 드시면 통조림 한 캔에 한 150에서 300ml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에 몇 미리 정도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DHA를 하루에 몇 미리 정도 먹으면 좋겠는가? 대충 500 정도에 300에서 500 정도 드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통조림 이게 150에서 300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통조림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 통조림 위주로 하나를 드시면 어느 정도의 DHA를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조림을 먹고 싶다라고 하셔도 문제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희 보시면 임산부 참치 아예 먹지 마세요. 왜 아예 먹지 말라 그러나요? 지금 보면은 요 정도를 먹으면은 요 정도가 지금 한 달 정도의 양으로 요 정도를 한 달에 드시면 아이가 수원 정도에 걸릴 수 있다. 네. 이해가시나요? 저게 별로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참치 4캔 뭐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걸 드셨을 때 잘못하면 그게 수은이나 이런 게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금속의 문제가 뭐예요? 몸에서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조금씩 쌓여도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또 특히나 아이로 가는 탯줄이 있어요. 엄마로부터 아이한테 배꼽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아이 배꼽. 그럼 배꼽으로 뭘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 탯줄 안에 그 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안에 선이 3개가 있어요. 2개는 아이한테 인풋, 들어가는 선. 하나는 나오는 선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영양이 2줄로 들어가고요. 한 줄로 빠져야 될 게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거기를, 그 탯줄을 이렇게 연구를 한 거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나. 근데, 신기하게, 이런 중금속은 아이한테 더 많이 가더라고요. 농축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고, 적게 먹어도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한테 절대 생선 드시지 마세요. 절대 통조림 저런 거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TV에서 많이 나와요. 저게 틀린 말이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DHA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의 뇌 발달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의 그 3년간 뇌 성장이 85%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도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그 후에도 좀 성장을 하지만 주요 성장하는 건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신 중, 그 다음 임신, 출산 후 3년. 이때가 뇌 성장의 85%를 좌우하고요. 그 다음에 뇌 성장 재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DHA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아식을 먹었을 때 이런 DHA 공급의 한 25%밖에 공급을 대부분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 뇌 발달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시키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오메가3라는 성분 안에 DHA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오메가3의 주성분이 두 가지예요. EPA, DHA. 그래서 EPA는 주로 뭘 하느냐? 염증을 막습니다. 염증 방지용으로 많이 영향이 쓰이고요. DHA는 뇌 구성을 하는 데 많이 쓰여요. 지금 여러분들 다 컸으니까 우리는 DHA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DHA.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 이렇게 정답을 빨리빨리 말씀하시네. 저희 강의가 필요 없을 거예요. 네. 어른들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른이 성장 호르몬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이 어른도 나오고, 성장기에는 그 성장 호르몬이 성장 인자로 바뀌어서 성장판에 가서 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키가 큰 거고요. 어른은 성장판도 활성화 안 돼 있고 성장 인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가지고 뭘 하느냐? 회복을 한다. 회복. 피부 회복.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콜라겐 합성할 때 피부 회복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회복들, 그다음 면역 회복, 그런 회복에 관련된 작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른이 돼도 동안이다, 이 사람 동안 잘 유지한다, 나이 치고 꽤 젊어 보인다, 이러면 그분들 성장 호르몬이 지금 잘 나온다. 혹시나 키가 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DHA도 필요하고요. 또 아이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EPA는 어른이 더 필요하겠죠.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 뭐 얘기하는 것 중에 지방산 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그 EPA의 효능 그런 걸 가지고도 사실은 약간 항산화, 그래서 혈관을 유지하는 그런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성분 중에 이 염증, 뇌의 염증 관련된 성분. 그래서 염증을 해소시켜서 그걸 빼내서 다시 퇴출로 나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뇌를 좀 청소해 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가 EPA.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가 뇌에 만드는 데도 좋고 청소하는 데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청소가 잘 안 되면 연구 결과 가장 ADHD라는 면역이 아니죠. 주의력 결핍증이죠. 주의력 결핍증.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 요즘에 많다고 하잖아요. 아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뇌에 염증이 좀 높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는 굉장히 최신 연구예요. 예전 연구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요즘에 많아지다 보니까 최신 연구들이 이런 걸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항산화하는 게 굉장히 영양소가 중요하다. 오메가3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설포라판 뭐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또 브로콜리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어쨌든 항산화를 해서 뇌를 보호해줘야 아이 건강한 똑똑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근데 85%가 3살 때까지다. 그래서 내 아이는 5살인데 이제 끝이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이가 들어서 내가 90세, 100세다. 그러면 뇌가 더 기능이 떨어져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뇌가 기능이 더 좋아진 분들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뇌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을 저는 아이의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리 중요성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이도 10대지만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그동안 관리 못했던 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뇌가 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왜 기억하죠? 뭔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시죠? 주로 요즘에 뭐 기억하시나요? 뭐 전화번호 기억하시나요?
사람 이름 기억하시나요? 잘 안 하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기억하려고 아니면 다른 거라도 기억할 걸 좀 만드셔서 공부를 자주 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공부하시면 기억력이 되게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일부러라도 취미생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공부를 해서 뭔가 기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에 전기자극이 가요. 뇌 세포 끝에 전기자극이 삑삑삑 가요. 그러면 걔가 작동해야 되나? 작동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몇 번 하다가 자꾸 반복 신호가 오잖아요. 같은 걸로. 그러면은 그 신호를 딱 받아서 거기서부터 뭔가 한 덩어리 가지 같은 하나가 딱 자라납니다. 그걸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그 세포, 뇌세포가 생겨버려요. 기억을 하나 하기 위해서. 뭔가 기억 저장을 하나 하려고 세포 하나 만드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서로 연결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뇌가 빨리 작동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발달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이가 몇 살이든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뇌를 충분히 발달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와 같은 영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신했을 때 산모의 미생물이 되게 중요해요. 미생물에 대해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나? 아니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못 들어봤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잘 못 들어봤다 그러면 유산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세 가지가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사는 균의 생태계를 말합니다. 생태계. 그래서 그 균 중에 어떤 균은 나쁜 균이 있어요. 나쁜 애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유해균이라고 부르고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일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유익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해균과 유해균이 같이 살고요. 그 다음에 중간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중간균이 더 많아요. 중간균이 한 50%, 유익균이 한 25, 유해균이 25 이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약간 더 강해지잖아요. 유익균이 좀 더 강할 때가 있고요, 사람이. 유해균이 좀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익균이 좀 강해지면 중간균이 유익균에 붙어요. 유해균이 강해졌다 그러면 중간균이 유해균에 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유해균과 유해균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서 건강이 확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몸에 좋은 유익균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프로라는 말을 붙여요. 좋아진다는 뜻으로 지지한다, 좋아진다, 힘을 더 준다라는 의미로 프로라는 말을 붙여서 프로바이오틱이라는 말이 유익균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 있죠, 유산균. 유산균은 무슨 뜻일까요? 유산균. 유산균은 유익균하고 전혀 달라요. 유산균은 산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산을 만들어내는 균. 그래서 왜 우리가 우유를 발효시켜서 우유 발효 제품 만들죠. 요플레 좋아하시나요? 요플레 같은 거. 그런 거 만들면 진짜 요플레는 맛이 달아야 돼요? 셔야 돼요? 셔야 되죠. 시게 만들었죠. 집에서 만들어 보신 분은 먹어보면 뭐 이렇게 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맛을 즐겨야 되는데 사실 그 신맛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산을 만든 거거든요. 산. 그러면 우유가 원래는 약간 달죠. 우유는 약간 단 음식이에요. 왜냐면 유당이 있어요. 유당. 당을 포함한 음료이기 때문에 우유는 약간 단데, 그 당을 먹고 이 미생물이 당을 냠냠 먹고 그 다음에 산성을 배출하면, 그러면 산성이 되죠. 우유가 산성이 된 거예요. 걔가 바로 우리가 먹는 요플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은 없어졌겠죠. 그런데 당이 없어지고 거기에 산성이 돼서 우리 몸에 좋은 성분만 남아서 굉장히 좋은 음료가 됐는데 거기다 다시 당을 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렇게 산성을 만드는 애들을 유산균이라고 불러요. 그럼 유산균은 유익균일까요? 유산균 중에 중간균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해서 건강에 좋은 걸 인정받은 균주는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균들은 뭐냐? 그냥 유산균이다.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것과 유익균을 좀 분리를 해서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산모가
엄마가 장이 건강하다. 너무 평소에 장이 너무 건강했어요. 면역도 너무 좋아요. 그랬으면 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장에. 그 유익균을 받아서 승계받습니다. 여러분들 상속해주잖아요, 상속. 네. 아이한테 집 상속을 해줄 계획이 있으신 분? 네. 뭐 유산 상속해줄 계획이 있으신 분? 그 상속이 패시브로 처음 태어나자마자 상속받는 게 바로 저 미생물.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면역이 안 좋다. 엄마 장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 받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까지 빨리 고쳐야 돼요. 네. 태어날 때 받아야죠. 그래서 태어나기 직전까지라도 빨리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공존할 때 조금만 유익균에 힘을 실어주면 되죠. 유익균에 힘 실는 방법 하나. 유익균이 너무 없으니까 유익균을 보충해준다. 두 번째, 유익균이 좀 더 잘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익균한테 필요한 먹이를 준다. 그렇죠. 그래서 유익균이 주로 필요한 먹이가 뭐냐? 제일 많이 먹는 건 식이섬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 이런 것도 먹어요. 근데 대부분 식이섬유. 그래서 사람이 식이섬유 소화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사람은 식이섬유 소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어요. 모유를 아이한테 주어서 모유 성분을 분석을 한 거죠. 여러분들 아이한테 주는 영양제나 뭐 분유에 초유 성분 들어있습니다. 모유 성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모유를 연구를 엄청 했어요. 과연 모유에 뭐가 있을까? 모유를 막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반 식사보다는 영양이 잘 배합이 돼 있는 거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일 특별했던 모유에 이게 왜 들어있어? 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가 소화시킬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걸 소화를 못 시키는데 왜 모유에 이 성분이 들어있지?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분이 뭐였어요? 아이한테 주려고 아이용 영양이 아니고 아이의 좋은 유익균을 위한 영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들이 저 아이한테 갈 수 있게. 그래서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부르죠. 모유 올리고당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이 8%나 들어있어요. 8%. 네. 8%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태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유 초반에 먹여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모유 먹이는 게 좋다고 하죠. 그동안에 아이의 유익균을 정착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이 좀 부족했다. 나는 모유 못 먹였다라든지 뭔가 이런 게 부족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프리바이오틱 성분을 프로바이오틱으로 채워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거고요. 자, 13살 아이. 이제 10살이 플러스 있어요. 3살, 13살 땡땡. 아까 3살 땡땡이었는데 8까지 간다. 이거 뭐일까요? 사실 8까지 간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에 100세 시는데 100세까지 간다고 해야 되는데 13살 땡땡 뭘까요? 면역입니다. 13살짜리 때까지의 면역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것도 잘 모르셨나요? 혹시나? 여러분 자녀가 지금 15살이다.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또 그래도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든타임이 13살 때까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6개월 동안 면역력이 쭉 떨어져요. 네.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사실 누구나 와서 한번 만져도 돼요. 원래대로 이 과학적인 증거대로 한다면 태어나자마자는 아이가 면역력이 막강해요. 그런데 태어나서 6개월 될 때 갑자기 6개월까지 쫙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아까 타고났던 면역 관련된 유익균들 있죠. 이제 그게 다 동나는 거예요. 타고났던 게 동나는 시기 6개월. 그래서 저 때까지 최대한 그 중에 남겨놓고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6개월 때 이제 떨어졌어요. 6개월 이후부터 쭉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막 적응하니까 강해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 때 이제 먹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이유식도 먹고 이것도 먹였고
야채를 조금만 갈아서 먹여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면역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면역세포랑 관련이 있고 그 면역세포는 여러분 장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장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예 장 상태가 6개월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또 올라오는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 있고 그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모든 기관들이 발달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 12살이죠. 12살까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13살까지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대충 보면 여기까지 딱 13살 정도 되잖아요. 그럼 13살 정도로 보는 거예요. 13살까지가 면역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럼 이때 뭘 해야지 면역력이 올라갈까요?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고. 자, 보시면 면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면역 관련해서는 다른 공방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그죠? 저번 주가요? 저번 주 굉장히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 못 하셔도 면역은 뭐가 있다? 두 가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3살 때까지 쭉 끌어올리는 면역은 주로 어떤 면역이에요? 태어났으니까 후천 면역이 되겠죠. 그렇지만 선천 면역도 같이 건강해져요, 그 당시에. 그래서 13살까지는 이 두 가지를 다 키우는 거예요, 두 가지. 13살 이후에는 후천 면역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3살까지는 선천, 후천을 같이 잘 키워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과 태어난 후에 강해지는 면역이 따로 있다. 이거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음에 뭐 제가 건강강의 면역 관련할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게 영양이에요. 면역은 결국에는 면역력이란 말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면역력이란 말은 없어요. 네. 면역력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진 단어이지 의학적으로 면역력이라는 게 없죠. 어떻게 면역력 어떻게 측정해요? 내가 아령을 한번 들어서 3대 몇 치면 면역력이 몇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을 측정할 수 없지만 면역력을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면역력을 좌지우지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면역세포예요. 면역세포. 여러분들의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면역세포 이름 있으신가요? 호중구, 토산구, 대식세포, NK세포, T세포, B세포, T세포도 킬러T, 헬퍼T, 조절T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티젠들, 항체들 이런 것들 다 그게 면역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죽어있는 애예요? 살아있는 애예요? 다 살아있는 우리 세포예요. 그래서 그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암에 걸린 분들 연구를 해보면 암에 걸려서 면역성으로 많이 걸리잖아요. 면역 때문에 걸려요. 암세포도 우리 몸에 하루에 몇 개 자란다고요? 3,000개. 우리 건강한 사람은 3,000개 자라는데 3,000개 죽이는 게 뭐예요? 면역세포.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3,000개씩 면역세포가 잡아 죽이고 있어요. 암세포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하는 면역세포들 왜 암에 걸리냐 보면 면역세포가 없어서 걸리는 것보다 면역세포가 일을 안 해서 걸리는 게 면역세포가 파업해서. 면역세포가 왜 파업해요? 월급을 안 주니까. 힘들어서. 네. 월급을 줘야지 얘네들 일을 할 거예요. 네. 또 월급을 뭘로 줘요? 이게 월급이에요. 그럼 면역세포한테 월급 주고 있냐? 그 월급이 영양소예요, 영양소. 얘네들 일하려면 영양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중요한 게 비타민. 비타민 종류. 비타민 A가 면역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B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A는 보통 뭐 피부에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면역에도 좋은 B는 뭐 에너지에 좋다 뭐 하는데 뭐 면역세포 에너지 필요 없나요? 다 필요하죠. C는 면역에 좋다고 많이 말을 하죠. B는 아예 면역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죠. 다 마찬가지예요. 비타민이 모든 종류가 다 있어야 돼요. 왜 이름이 비타민이 왜 비타민이냐? 비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비타. 미는 미네랄의 약자예요. 미네랄 중에 생명에 직결되는 미네랄이다. 그래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분명히 필요하죠. 그럼 미네랄은 필요 없을까요? 다 필요해요. 우리가 면역에 가장 관련 있는 미네랄 뭐가 있을까요?
면역하면서 떠오르는 거. 아연 떠오르잖아요. 아연 필요하죠. 칼슘도 마찬가지. 아연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죠. 네. 칼슘은 왜 필요할까요? 면역세포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뼈 속에서. 뼈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가 튼튼하지 않은 면역세포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네랄이 한 개만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비타민 한 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골고루 챙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아이 먹일 식단 짜실 때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시나요? 여러분들 학교 급식 식당 가면 이거 계산해서 짜거든요. 영양사님들이 아세요? 영양사님들이 일일 섭취량을 계산해가지고 일일 섭취량을 그래도 채울 수 있게끔 식단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일일 섭취량의 3분의 1은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게 짜야지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일일 섭취량 자체가 너무 작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일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파병 갈 때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 속에서 자꾸 입에 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쟁해야 되는데 입에서 피 나서 못하겠다. 그게 뭘까? 그랬더니 비타민C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타민C를 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요만큼만 줘도 최대한 돈 적게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만큼만 줘도 저게 없어지더라. 결핍증은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그 수치가 일일 섭취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개선돼서 그보다 약간 높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면역세포에 필요한 충분량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라고 써있는 거 그런 거 대부분 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비타민 B 영양제 뭐 이런 거 사 드셔보시면 몇 프로 써있어요? 1000%, 1000%막 써있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100%에 딱 100% 넘기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럼 최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여러 가지 영양을 잘 챙겨줘야 된다. 고급 탄단지도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너무 넘쳐나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단백질은 아이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아이가 단백질 많이 먹는다. 그럼 우리 아이는 키 클 확률이 높다.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왜? 많이 먹는 애 절대 못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먹는 애 못 따라가는데 많이 먹는데 자꾸 옆으로 커요. 그거는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먹긴 먹는데 저급 단백질을 먹고 고급 단백질을 먹는데 옆으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럼 글로 가는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 영양. 그렇기 때문에 고급 단백질 그 다음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찔까요? 쪄요? 안 쪄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많이 살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 다 철회됐어요. 지방 많이 먹으면 살찐다 다 철회됐어요. 건강에 안 좋다 다 철회됐어요. 단지 어떻게 돼 있느냐?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은 좋잖아요. 나쁜 지방은 몸에 해롭다. 염증도 많이 일으키고 살이 찔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좋은 지방 드시면 살이 빠질 수 있는 지방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방 적게 드셔서 살 안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끝도 없네요. 얘기 좋은 지방은 몰라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한 항산화 성분. 항산화 성분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근데 주로 야채와 과일의 색깔 있는 성분들을 보통 항산화 성분이라고 많이 부르죠.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항산화 성분 이런 거 많이 부르는데 그 보라색 뭐가 있을까요? 보라색 영양소. 뭐 포도 껍질 뭐 이런 데 들어있고 뭐 블루베리 보라색들이죠. 왠지 건강해 보이죠. 빨간색 뭐 있어요? 딸기, 토마토의 라이코펜, 딸기의 피센틴 뭐 이런 성분들 다 항산화 성분이죠. 또 뭐 있을까요? 초록색 성분, 하얀색 성분 다 각각의 항산화 성분을 색깔별로 갖고 있어요. 이 성분들도 우리 몸에 지금 연구가 덜 됐을 뿐이지 하나하나 연구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분의 조합을 적절하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아이가 키 크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였어요. 나는 너무 훌륭한 엄마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왜냐? 칼슘이 과다하면 다른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아까 뼈에는 칼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마그네슘도 같이 있어야 되고요. 아연도 필요하고요. 비타민도 D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아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필요한데 물이도 필요하고 망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런 흡수가 안 돼 버릴 수 있다. 하나만 바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밸런스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영양 충분히 주되 밸런스를 지켜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골치 아프죠. 여기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걸 먹이려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봐요. 우리나라 가장 엄마들이 많이 먹이는 아이 영양제 뭐 있을까요?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장 많이 먹이는 3대 영양제를 찾아봤어요. 매출 가장 높은 거. 근데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안 먹여봤는데 펜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펜텐. 그래서 펜텐 뭐 몇 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라고 폈는데 유명한가 봐요. 여기 주요 성분들 이렇게 써있죠. 자, 이 성분을 잘 읽어보고 아까 거기에 있는 성분을 많이 충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분 딱 보고 여러분 고르시면 되잖아요. 참 쉽죠? 네. 어때요? 이거 먹일 것 같아요? 안 먹일 것 같아요? 이것 중에 이제 딱 보시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동그란 마크 하나를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동그란 마크. 그 마크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마크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없죠? 그럼 뭐예요? 얘는? 그냥 기타 가공품 또는 캔디 또는 젤리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럼 얘는 영양제예요? 아니에요? 영양제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광고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딱 써놨지만 제대로 인증되거나 함량을 봤을 때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점수를 준다 그러면 한 5점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인데 중요한 것도 뒤에 가면은 주요 들어간 게 보시면 뭐 딸기향 분말 뭐 물엿 이런 거 들어가요. 소르비타 스테라 아레이트 그다음에 정근제 백당 젤라틴 뭐 그래서 이제 맛을 많이 낸 거죠. 아이들을 좋아하게끔. 그래서 영양제 같이 보이게 만든 제품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제품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 영양제 대부분이 이렇다라고 저는 찾아보니까 많이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영양제처럼 보이는 사탕을 먹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들어보셨나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가 뭐예요? 진생, 인삼, 진생에 들어있는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 이거를 이제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르는데 얘가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써있냐? 보시면 홍삼 노축에 물경분, 고형분, 진세노사이드 막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삼이 엄청 괜찮네. 홍삼 많이 들어있다고 하던데 이거를 괄호 열고를 해놨어요. 근데 왜 괄호 열고가 나와요? 다 합쳐서 괄호 닫으려고. 괄호 닫고 여기 5% 쓰려고. 이해가시죠? 네. 그 5% 말고 다른 거는 정제수 뭐 해서 쭉 다른 거 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 있다. 많이 안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성분 아까 조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삼 하나로 면역 챙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관광하는 게 뭐 하나 좋은 거 먹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포는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 같은 거라서 모든 성분을 다 같이 있을 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삼 성분만 주면 작동할까요? 절대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잠깐의 부스터 역할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영양인데 이거는 그걸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영양 다 주고 얘 추가로 먹일래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약간 사탕 같지만 음료수 같지만 그래도 네, 드세요라고 하겠지만 이게 영양제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유행한데요. 들어보셨나요? 잘 클 것 같은 이름이죠. 네. 그래서 잘 커서 잘 크토냐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저는 그냥 브랜드명으로 붙이는 거죠. 브랜드 상표명으로 붙이는 거예요. 잘 크토냐고 말을. 그래서 잘 클 것 같이 붙이는 거고 보시면 이렇게 앰플용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뜨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그냥 이거는 보기에 좋았더라 정도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크가 있어요. 이거 건강기능식품 마크 비슷한데? 잘 보시면은 영어로 건강기능식품이랑 한글로 안 써있고 영어로 HACCP라고 써있어요. 뭘까요? 해썹은 뭐예요? 왓썹도 아니고 해썹 뭐예요? 해썹은 위생적으로 만든 음식품입니다. 해썹을 붙여있으면 영양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양제 아니고 뭐 들었냐? 이렇게 써있어요. 대충 뭐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찾아보시면 제일 정확하냐면요. 식품안전나라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 식품안전나라라고 인터넷에 있는 나라예요. 이게 검색해보시면 사이트 들어가시면 저기에 식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면 그 식품에 들어간 성분을 다 볼 수 있어요.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뭐든지 여기 등록해야지만 되니까. 가셔서 자이크톤 요거 SNS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 보시면 나이아신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보면 영양 많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 아까 여러 가지 종류는 절대 아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용량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건 일일 섭취량에 비교한 게 아니고 이거의 80에서 150%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렇게 써놓고 저거에 80%안 들어있으면 너네 속인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있는 거에 80%는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나마 좀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아연이 조금 괜찮게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딴 거는 별로 의미 없이 넣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양이 많이 잘 들어있는지 다양히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보고 사요? 달크톤, 그림, 저 주사제 같이 생긴 느낌 이거 보고 사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좋았다는 후기. 그렇지만 실제 들어있는 걸 보시면 1번이 뭐다? 정제수 뭐예요? 물. 두 번째, 이게 이제 순번이라는 게 왜 있냐면요. 많이 들어있는 걸 먼저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소비토랩은 뭐예요? 포도당을 알코올화 시킨 게 소비토랩. 그래서 저걸 먹으면 사탕 중에 약간 화한 사탕 있죠. 그렇게 돼요. 네. 그럼 결국 이 제품은 뭐다? 캔디다. 네. 이렇게 생긴 캔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 대부분은 저는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걸 속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거 합법이고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한 소비는 아닌 것 같다. 자, 마이타민 이거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많이 팔리는데? 마이타민 이거 약국에서 넣어요. 네. 근데 쿠팡에서도 팔긴 해요. 약국에 주로 팔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때요 지금? 와. 그럼 한 포에 5개 들어있어요. 한 개에 5포. 그럼 5포에 33,900원이에요. 자, 3개니까 15포네요. 15개에 33,900원. 네,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되게 고급 비타민으로 불리죠. 사람들 생각에 고급 영양제다. 그래서 이거를 엄청 엄마들이 먹이고 싶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까 고민하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 이제 이게 있더라고요. 라벨이. 라벨 딱 보면 이런 거 어때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뭐가 많죠? 우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어때요? 좋아 보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양 기능 정보라고 했죠. 영양 기능 정보. 이건 뭐예요? 기능 정보. 여기에 비타민이가 써 있어야 돼요. 비타민이나 영양 정보는 기능 정보에 써 있어야지. 여기에 써 있는 건 기능 정보가 영양제가 아닌 거잖아요. 영양 정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0%, 0%, 100%, 107, 100, 103 그리고 요거 다. 여기 끝.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영양제로서 여러분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점? 몇 점 주실래요? 빵점. 5점도 아깝네. 저는 2점? 네, 가격 대비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없어서 못 산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팔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케팅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비교를 2개만 해보면 느낌이 갈 거예요. 느낌.
자,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괜찮아 보여요? 네. 저거 1, 2, 3치랑 등포래요. 네, 1, 2, 3치랑. 저거는 하나 사면 아까 이틀 반 먹네요. 2.5일. 2.5일 먹는 거고, 아까 그거 다 사면은 7.5일 먹네요. 7.5일. 일주일치인 거예요. 일주일치. 일주일치 33,000 얼마고, 얘는 한 달치가 그 정도 가격 돼요. 그럼 보시면 어떤 게 나요? 느낌이. 어떤 거 드시면 왜 그럴 것 같아요? 오른쪽 게 낫죠? 이 정도로 만들어진 제품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제품은 없어요. 어딜 가도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똑한 소비는 여러분들 발품 팔고 다 해야 되는데 발품 팔기 싫으시면 정확한 정보 알려주는 데서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돼요. 다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0만 원짜리 영양제 보셨나요? 어른 영양제 20만 원짜리, 정말 한 10만 원짜리 이런 거 많죠.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영양제들도 이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품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강의인데 건강한 아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똑똑한 엄마로부터 비롯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똑똑한 아빠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거는 이제 자유지만 주로 보통 보면은 엄마들이 영양제 시켜주니까 똑똑한 엄마가 아이한테 사탕을 먹일까요? 그렇지만 아이가 건강해질 것 같은 사탕이면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 다 정확히 구분하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정말로 좋은 거, 정말로 우리 아이 최고의 아이니까 최고의 아이한테 최고의 것을 항상 주시는 그런 엄마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